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모두 동맹이라고 하지만 경제적이나 문화적으로 아주 다른 나라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법인세 대폭 인하 발언에 우리도 낮춰야 한다. 기업 활력을 위해 법인세 계속 낮추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낮추면 일자리도 경제도 좋아질까요? 첫 번째 인터뷰에서 전문가와 확인해 봅니다. 저금리,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험사는 버는 돈과 운용 수익보다 줘야 할 돈이 많아집니다. 이럴 경우 파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럼 보험 계약자는 어떻게 될까요? 고객도 일정 부분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연구와 법 개정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제도미노, 오늘은 4차 산업 관련 명과 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경제 이슈들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2017년 5월 2일 화요일입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께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나라 살림, 또 써야 할 돈, 들어와야 될 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들 나오고 있는 요즘이죠.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겠다, 이런 파격적인 감세안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몇몇 후보가 이 법인세를 인하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세 항상 뜨거운 감자처럼 논란에 있었습니다. 소득세와의 형평성 문제 항상 제기돼 왔고요. 이 법인세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지닌지에 대한 이 진지하고 또 실질적인 논의도 좀 부족했습니다. 법인세 낮추면 정말 기업들이 좋아하고 경제 살아날까요?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연구하고 또 활동해 오신 분이죠.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김유찬 교수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연일 뉴스가 되고 있는데 연방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겠다. 이게 가능한지, 또 이게 지금 기대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을 돌린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효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의견 차이는 굉장히 많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여러 가지 방향들이, 여러 가지 대안들이 다 의회에서 또 거부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자체도 좀 의심스럽고요. 국경 조정세 얘기도 사실은 또 없던 얘기가 되고 그렇고 의료보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그렇지 않고 통과된다면 그러면 미국한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결국은 미국 지출 분야는 줄인다는 얘기가 없고 오히려 더 많이 또 할 생각이 있는 거로 발표를 하면서, 사실은 법인세가 이렇게 줄게 되면 미국이 안 그래도 일본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재정 적자가 심각하고 누적된 국가 부채가 많은 나라인데, 여기에서 이제 더 크게 쌓이게 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일반 청취자분들께서는 이 법인세 논란에 대해서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들이 좋아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기업들이 이 법인세를 아주 많이 고려하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기업들은 당연히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은 기업이 좋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이 투자를 늘리느냐의 문제로 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투자를 늘려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투자를 늘려서 그것이 또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그것 때문에 사실은 법인세, 만약 그런 효과가 계속 있다면은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또 국민들은 법인세를 낮추는 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것은 또 국가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봤지만 눈으로 국민들이 직접 본 일인데 법인세 세율을 이제 계속 낮췄지만 기업의 투자는 늘지 않고 일자리는 더 큰 폭으로 줄고, 그러나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계속 주장은 계속 법인세 낮춰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는 둘 사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연구들에서도 실제로 기업이 이제 세금을 줄여주면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사실은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낮아진 법인세, 이 낮아진 효과가 국민들도 체감되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께서도 그런 설명을 해주신 건데요. 우리나라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은 24.2%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서 뭐 어느 정도 높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되고도 있는데 또 실제로 보면 좀 다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세율을 사실 국가 간 비교하는 건 좀 의미 없다 이런 말도 있던데 이 논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건 명목 최고세율 주장은 사실은 우리는 또 그 밑에 낮은 구간에 대한 세율은 좀 낮고.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결국은 명목이 아니라 실효세율이잖아요. 네. 실제로 비과세 감면이라든지 그다음에 낮은 세율 구간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과연 기업 전체적으로서 실제적으로 기업 소득이 발생한 것에 비해서 몇 %를 정부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느냐. 그것이 이제 정확한 세부담의 측정 그 기준이 될 텐데.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우리 법인세 실효세율이 뭐 14%에서 18%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거는 이제 측정하는 기준이 각각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높은 거로 봐도 18%, 낮은 거로 하면 14%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네. 자, 이 실효세율 실제로 이 세금 부담하고 있는 어떤 기업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뭐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한다. 네. 사회에 대한 부담의 문제인데 어떤 교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이 국가 간 뭐 미국의 법인세 인하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도 인하된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 등산 초입에 올라가려다가 하산하는 사람들 보고 따라 내려오는 격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는데 지금 미국하고 비교해서 우리도 내려야 된다 이런 주장에는 좀 허점이 많죠, 교수님. 네, 이제 그렇게 뭐 말씀하신 분들 많고 무슨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튼 기업의 세금을 줄여줘야 된다는 이유는 이제 항상 등장하는데요. 옛날에 다른 나라에 다 높을 때도 우리는 뭐 그런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을 거고. 네네. 중요한 거는 근데 이제 미국하고 우리하고 법인세가 완전히 다른 법인세예요. 네, 성격이 다르군요. 수동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면 그 배당에 대해서는 또 개인소득세가 이 법인이 낸 부분을 하나도 공제해주지 않고 또 한복과세가 다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법인에 대해서 기업이 세금을 내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배당을 했을 때 주주들에게는 이 법인에서 낸 그 배당에 대한 세액 공제를 다 해줘요. 배당 세액 공제가 있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중과세가 아니라 다 조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미국의 세금 줄여준다고 우리가 줄여주는 거는 전혀 격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은 오히려 법인에 투자했을 때 세금 부담이 개인 사업자가 냈을 때보다 더 훨씬 강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세금을 줄여주는 것은 약간 형평성을 맞게 가져가는 측면이 있는 거고 우리는 사실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 사업자가 내는 세금 부담이 낮아요. 네. 근데 이것을 더 약화시켜주면 그러면 형평성이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높여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형평성이 맞아지고요. 예, 사실 형평성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또 앞으로의 지출이라던가 사회 보장을 보면 법인세를 올려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내리자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서 논란이 됐습니다. 일단은 뭐 일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던데요. 법인세를 낮추고 실질적으로 투자라던가 고용이라던가 여러 효과가 생기지 않을 경우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일본하고도 또 뭐 소비세도 약간 좀 다르고 그래서 똑같이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대충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에도 이제 비슷하게 될 텐데 소비세를 올리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것이 소비세라는 것은 소비에 비례해서 내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자기 소득에 비해서 소비를 많이 하는 편이니까 사실은 소득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소비에 비해서는 비례적인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소득에 비해서는 소비세가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낮아지고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이제 세금 부담이 과중되는 그런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근데 사실 문제는 우리가 현재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고 그래서 내수도 낮아지고 그래서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소비세를 높이게 되면은
내수에는 더 안 좋게 되죠. 예. 근데 이제 수출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결국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여유가 있는 계층은 수출 대기업과 수출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일 텐데 이 사람들의 세금 부담은 자꾸 이제 줄여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그것이 경제에는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경제에는 안 좋게 작용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세계 유수한 경제 기관들도 전부 양극화 그 자체가 네. 이 경제 성장에 큰 그 부담이고 경제를 그 성장을 둔화시키는 큰 요인으로 이제 보는 그런 네. 연구들이 지금 그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양극화가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이 환경 부분도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 돈의 방향이 바뀌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가게는 저축을 했고 기업들은 돈을 갖다 빌려 쓰고 이런 방식으로 돈이 돌았다면 지금은 기업들은 유보금을 쌓고 이익을 더 많이 모아두고 있고 가게는 오히려 은행에서 막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이 법인세 인상 논리와 비교해 봤을 때는 좀 설득력이 있는 얘기일까요? 어떻습니까? 네네,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가게 중에서 저소득 가게는 진짜, 돈을 빌려서, 빌린 돈으로 이제 그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 소득이 높은 가게에서는 사실은 저축을 하긴 하겠지만, 네네. 같은 그 법인하고 비교해도 법인이 투자를 열심히 해주고 가게에서 소득 저축한 걸 가져서 써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네. 그냥 회사에 쌓아두고 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유보를 가지고 우리 판단하면 좀 어렵고 그거 말고 현금성 자산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일단은 지금 이 주요 5 후보 중에 한 분 빼고는 다 일단 인상의 방향에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안들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인상에 대한 얘기는 교수님과 충분히 공감된 면이 있는데요. 실효세를 조정하자 이런 것만으로 가능할까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이제 물론 그 대선 후보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세금 올리자는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인기 없는 얘기죠. 예. 이것이 이제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른 방식을 다 택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이제 법인세율조차도 올려야 된다 이런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것이 사실 옳은 방향이죠. 옳은 방향이고.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조세 정책을 하는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이제 올바른 수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으로 보면, 결국은 나중에 그 수순까지 가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고는 이제 해결하기 참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린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개별 그 비과세 감면들 하나하나 다 근거가 없는 거로 이제 폐지시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저세율을 올려가지고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일단은 여러 가지 비과세 감면 중에서 외국세 공제라는 그것은 외국에서 이미 한번 세금 낸 거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 중소기업의 비과세 감면도 없애기 어렵고 또 최저한세율을 올린다,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올린다라고 하면 실제로 많은 비과세 감면 중에는 최저한세율의 저촉을 안 받는 많은 비과세 감면 중에 반은 최저한세 저촉을 받고 반은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전혀 해결이 아주 작은 부분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눈에 띄게 숫자를 조정해서 올리는 방향이 여러 가지로 거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여러 가지 맥락들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법인세 관련해서 좀 장기적으로 이런 정책, 이런 원칙 좀 지키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런 제안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 법인세는 이제 결국은 그 법인에 대한 부담인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은 그 개인소득세하고 부담이 중립적으로 작용을 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 현재는 이제 법인세율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법인이라는 것은 이제 기업 활동의 중심이고 또 법인이 경제가 활성화돼야만 경제가 이제 국가 전체 경제가 이제 좋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낮춰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그
사실은 세금을 낮춰준다고 해서 기업이 그것 때문에 활성화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 이제 밝혀진 이상. 네네. 세금으로서, 경제 활성화, 측면을 너무 추구할 필요가 없고, 그 효과가, 그렇게 생기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경제 활성화는, 추구를 하되 세금은 그런 경제 활성화보다는 공정과세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지금까지 법인에 대한 세금을 낮춰준 것이 공정과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공정과세 측면에서 세금 조세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죠. 예, 기업도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모습, 아마 국민들이 더 기업 생존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김유천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의견 나눠보고 있고요. 또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은 법인세 이야기입니다. 앞서 생생경제에서도 여러 번 인터뷰를 했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또 대한민국 기업이라면 당연히 벌어들인 것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누구나 내야 되는 거죠.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 법인세입니다. 그런데 법인세와 또 개별 월급쟁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이 소득세와의 형평성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다르고요. 앞서 인터뷰에 등장했던 것처럼 미국과 일본은 이미 정상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라면 이제 우리는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가 따라 내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 또 성격의 차이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 또 여러 가지 재정 지출을 지탱하고 있는 세금 수입, 법인세 더 책임지는 만큼 더 국민들에게 사랑받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은 법인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둘까요? 혹은 내리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오후 3시 29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경제 뉴스입니다. 코스피 2200을 뛰어넘었죠. 계속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와는 좀 다른 느낌인데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생활물가 또 소비자 물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또 소득이 늘어야 되는데 소득은 늘지 않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올해 들어 대미 무역 흑자 규모도 급감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뉴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요즘 굉장히 잘 되고 있네요. 네. 코스피 지수가 최근에 연일 연중 최고치로 좀 경신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사상 최고치에 좀 바짝 다가섰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오전 장중 한때에 2229.74까지 오르면서 2011년 5월 2일에 기록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인 2228.96을 넘어섰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의 장중 역사적 고점은 이 같은 해 4월 29일 날 기록한 2231.47인데요. 네. 3뼘 정도만 이제 남겨둔 셈입니다. 지금 아직 장이 끝나진 않았는데 지금 분위기면 오늘이나 아니면 다음 거래일이 목요일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사상 최고치 돌파 많은 분들이 관심 두고 있는데 지금 경기는 별로 안 좋고 불확실성도 많은 상황인데 증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유가 있나요? 네,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경기를 선반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좋아질 조짐을 보이면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수출이 6개월 연속 늘면서 이 경기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이 무엇보다 주가 상승의 기본이 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습니다. 앞으로 전망도 좀 괜찮고 여기에다 이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제 경제 정책 기대감도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1분기에 10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낸 삼성전자가 2천만 주에 달하는 자사주 소각까지 발표를 하면서 이번 상승장을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선반영되고 있는 거군요. 소비자 물가가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1.9%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5%를 밑돌다가 올해 1월에 2%대로 올라선 뒤에 2월과 3월까지 2% 좀 안팎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연초에는 이 저유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석유로 물가 상승률이 석 달째 지금 10%대 상승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가중치가 높은 전세와 외식 등의 서비스 물가가 2% 넘게 오르면서 이 전체 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4.5%가 오르긴 했는데 3월보다는 좀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예, 이 생활 물가가 오르는 게 더 걱정입니다. 네. 이것도 많이 올랐죠? 네, 그 생활 물가 지수도 지난달보다 상승세가 꺾이긴 했는데요. 여전히 좀 2%대의 높은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생활 물가 지수는 소비자들이 자주 사는 쌀과 두부 같은 식료품, 또 생필품, 이 공공요금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 생활 물가가 많이 오르면 그만큼 체감 물가가 좀 높아집니다. 신선식품 지수는 4.7% 오르면서 작년 8월 이후에 상승률이 좀 가장 낮긴 했고요. 신선 채소가 6% 넘게 하락을 하면서 이 전체적인 상승폭을 좀 줄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배추와 이 브로콜리 가격 등이 30-40% 정도 좀 많이 내렸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물가 상승세가 좀 주춤하고 있긴 한데 작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올해 들어서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급감하고 있다. 지금 미국이 계속 경제적으로 한국에 시비를 걸고 있는데 그 배경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60억 3,100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작년에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하면 32억 1,900만 달러, 34%나 줄어든 겁니다. 이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줄어든 건 수출은 소폭 줄었던 반면에 수입은 좀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같은 기간에 대미 수출은 225억 2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3%가 줄어든 반면에 이 대미 수입은 164억 8,900만 달러로 22.5%나 늘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라서 이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일반 기계, 또 농수산물과 항공기를 중심으로 수입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대미 무역 흑자가 크게 줄어든 특별한 다른 이유는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이 보호무역주의 압박이 좀 거세지고 있는 영향이 가장 큽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또 환율 조약국 지정 같은 이 미국의 압박에 대한 대응으로 좀 수입을 좀 많이 늘린 건데요. 네. 앞서서 이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의 관건은 결국 무역 흑자를 줄이는 것에 달려 있다 이렇게 좀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서 셰일가스를 중심으로 에너지 수입을 좀 늘리고 있고 이 자동차와 항공기 등 제조업 분야 수입 확대 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을 설득하던 과정 이렇게 보이는군요.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경기가 좋지 않은데 선반영돼서 주식은 계속 상한가를 향해 가고 있다 얘기 드렸고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죠. 장기적인 침체가 물론 등락을 거듭하며 이어지고 있고 금리도 낮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금융당국이 조사를 했더니 2021년 약 4년 뒤죠. 보험사 3곳이 자본 잠식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어제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 파산할 때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에는 계약자도 손실을 분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예금자 보호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 보험사가 잘 될 때는 다 가만히 있다가 안 될 때는 왜 고객도 같이 피해를 분담해야 되냐. 이런 의견도 가지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현행 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현혜입니다. 네. 이 보험은 사실 시차를 두고 봐야 되는 상품이긴 한데요. 현재 대부분 보험이 저금리 또 침체 이전에 가입된 것들이 많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 회계 기준을 도입하면 3곳이 자본 잠식 될 거다.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IFRS 기준에 따르게 되면은 고금리 상품의 부채 적립을 현재의 저금리 상태인 시가로 평가해가지고 적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금리 저축성 보험을 많이 판매했던 보험사는 이 책임 준비금 적립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게 돼서 이 자본 잠식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네. 이것은 아직 말씀하신 대로 2021년 한 4, 5년 후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RBC 지급 여력 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결국은 줘야 될 돈, 약속한 돈을 못 주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많은 분들이 자기가
가입한 보험 상품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이거 보험사 망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특히 상품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고금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좀 보험사들 상황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보험사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은 이 보험사나 상품이나 전부 다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안심해도 될 것 같고요. 네네. 지난 1분기 6개 손보사가 수익을 9,637억 원을 냈습니다. 사상 최대거든요. 거의 네. 분기에 1조 원을 냈고요. 2015년에는 당기 순이익이 1조 8천억, 2016년에는 2조 3,700억 원이나 냈었습니다. 생보사를 살펴보면은 2016년에는 6조 2천억 정도, 2015년에는 6조 3천억 정도였습니다. 네. ROA나 ROE 전부 다 봐도 큰 문제는 없고 건전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보험 상품은 또한 안정적인 위험률이나 사업 비율, 이자율 차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할증을 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네. 경영상에 큰 리스크만 없다면은 상품이나 회사 자체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과거에 판매했던 고금리 상품을 보험사들이 약간은 부담이 된다. 네. 이것만 문제지 다른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극단적인 상황으로 보험사들이 파산을 하면서 고객들이 이 돈을 잃거나 혹은 미래를 위해서 들어둔 보험이 무용지물 된다. 이런 상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현재 상황이다. 그런 얘기신데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몇몇 고금리를 공격적으로 영업했던 상품들 같은 경우는 위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비슷한데 그렇게 저금리 쇼크가 오래되면서 사실은 고객들한테도 손실 분담을 시켰거든요. 지금 예보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금보험공사도 같은 내용을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내용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발상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시장을 잘 모르고 하는 발상입니다. 네네. 일본은 이익이 나면 계약자한테 돌려주는 유배당 상품 위주의 시장이고요. 네. 또한 계약자가 주인인 상호회사가 대부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손실이 나도 계약자가 분담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은 네. 우리나라는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은 주주가 전부 가져가는 무배당 위주의 상품 판매 그렇죠. 시장이고요. 또한 전부가 주식회사입니다. 상호회사는 한 곳도 없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주주가 다 가져가고 손해가 날 때는 계약자도 손해를 봐야 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고요. 네네. 그러면 주주 배당을 하지 말고 계약이 끝날 때까지 전부 적립해놓고 있어야지만 이런 얘기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미 지금의 관행을 놓고 보면 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이 얘기인데 보험사가 파산하게 되거나 혹은 보험사가 없어지게 되거나 이런 경우는 종종 있는데요. 계약자들은 좀 불안할 수도 있지만 뭐 계약 이전 또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긴 하죠. 예, 맞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최고 건당 5천만 원까지 한도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 가입자들은 보험사 파산 시에도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보장을 받고요. 타사로 계약 이전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 안심해도 되고요. 네네. 다만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은 신규 계약자부터 새로운 룰에 따라서 적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앞서 지금 조현행 대표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재 한국의 어떤 대부분 보험 상품의 성격상 보면 고객도 손실을 분담해라 이 얘기는 좀 말이 안 맞다라고 했는데 예. 사실 봤더니 감액을 할 수 있다라는 문구는 지금 보험업법에 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내용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놀라운 거는 지금 큰 소비자 불만 1위가 보험 약관 해석이더라고요. 예, 이런 상황이면 지금 사실은 좀 뭐랄까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이라고 할까요? 보험사나 금융당국이 그냥 고객도 책임지세요라고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 그러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아마 또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보험업법의 감액 조항은 전쟁과 같은 천재지변이 준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손실 부담 내용이고요. 네. 요즘 시대엔 일상적인 경영 환경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네네. 아마 보험사들이 이 이야기를 들고 나온 것은 보험 소비자들이 예금 보험료를 좀 어떻게 좀 내려볼까 해가지고 협상용으로 꺼내든 카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워낙 과거보다 논들이 많아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앞서 얘기했지만 유배당 무배당의 차이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계약자가 조금 불리한 상황들 얘기를 했는데 앞서 손해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은 보험사랑 금융 소비자 간의 형평성이 조금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유배당 시장이나 상호회사라면은 지금 얘기가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으로서는 이득은 전부 다가 보험사 주주가 가져가고 있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보험사들이 예금보험공사랑 법을 바꾸기 위해서 또는 예금보험료가 연간 한 3, 4천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네네. 내리기 위한 전술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다른 뜻이 있는 걸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좀 더 오픈해서 국민들의 동의도 필요하고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는 또 주장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소비자연맹 조현행 대표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경제 도미노 시간입니다. 저 앞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사건 혹은 한 가지 이슈 같아 보이는 것들도 사실은 내 삶에 직접적으로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대선이 지금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대선 주요 경제 화두 중 하나가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익숙하게 귀에 들어오실 텐데 그 내용과 본질 또 명과 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내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대안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AI, 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로봇, 또 생명과학, 빅데이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4차 산업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인데요. 일자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위치라든지 이익 배분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점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미래, 한국 경제의 미래를 판가름할 4차 산업에 대한 그림 제대로 그려지고 있을까요? 어떤 부분들 생각해 봐야 할까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초기보다는 4차 산업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 또 이야기들은 조금 살이 찌긴 했는데요. 주로 정부 조직 개편, 지원책, 또 규제 완화, 통폐합 등을 통한 육성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방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회자께서 이제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표현을 제가 볼 때 굉장히 정확하게 하셨는데요. 네네. 지금 우리 경제는 이제 주력 산업인 제조업, 특히 이제 대기업의 제조업이요, 역성장할 정도로 산업 경쟁력이 추락하는 상황이고요. 네. 모두가 이제 알고 있듯이 청년 일자리 문제는 이제 국가 재난에 비유될 정도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 경쟁력 확보하고 청년 일자리 이제 돌파구를 만드는데 핵심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보면요, 4차 산업혁명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제2의 창조 경제가 되지 않을까 이제 우려가 되는데요. 네네. 과거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요. 네. 기존의 농업사회와는 전혀 다른 이제 경제 및 정치 질서를 이제 수반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교육 방식, 새로운 생활 방식, 가치관 등을 수반했습니다. 네네. 그럼 4차 산업혁명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라든가 새로운 차원의 어떤 정치 질서, 심지어 새로운 인간형을 요구하는 문제이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대선 주자들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들, 사물 인터넷을 육성한다, 인공지능을 육성한다, 관련 산업들 육성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요, 이런 특정 산업 만들기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산업 만들기도 제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일자리가 축소되고 고용 조건은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자, 4차 산업혁명,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지만 지금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 즉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른 곳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기존의 방식대로 바라봤을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악화되어 있는 고용이라든지 여러 분야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런데 핵심으로는 자꾸 규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 규제 개혁 또 규제 변화 물론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이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린 규제 개혁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이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집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산업은 이제 기존의 이제 그 관련 산업의 이제 기초한 규칙들하고요, 이미 네. 만들어진 규칙들하고 충돌할 수가 있죠. 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IT 혁명을 하면서 이제 우버라는 새로운 산업이 등장을 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기존의 택시 운송업과 이제 충돌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랬을 때 이제 택시 운송업의 기준을 고집하게 되면은 우버라는 새로운 산업의 발전이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점이 있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규제를 좀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필요는 있는 부분인데요. 네네. 문제는 이제 새로운 산업의 출현에 장애가 되는 규제의 개혁도 필요하지만은 새로운 산업의 출현이 야기하는 사회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이제 필요한데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소홀하다는 얘기죠. 예. 자, 이 부분은 뭐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구체적 그림들, 그러니까 좀 본질적인 의미에 대한 공감대라던가요. 이 노동의 가치가 어떻게 바뀐다, 부가 어떻게 달라진다, 부의 축적이 다른 의미가 된다, 이런 논의가 있어야 되는 사실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창조경제 말씀하셨지만 창조경제가 진행되는 동안 창조경제가 뭐냐라는 질문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4차 산업도 그렇게 될까 지금 걱정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녹색 성장, 창조경제 등이 정권과 함께 이제 수명을 다한 이유가요. 이제 일부에서는 단기간 내 성과를 내려는 조급증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더 네. 근본적인 거는요. 해외 정책들을 그냥 베끼기를 합니다. 네. 녹색 성장 같은 경우도 오바마의 그린 뉴딜을 이제 베낀 거고요. 그다음에 창조 경제도 일본에 그러니까 나온 정책을 사실 베낀 거였었어요. 네. 근데 그들 나라들이 되게 실패한 것을 좀 이제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데 그건 반면교사 안 삼고 그냥 이렇게 베끼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추진되면서 방향을 잃게 되죠. 네. 그럼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도 제가 볼 때는 해외 분위기에 편승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한국의 기업들이 성장하는 전략도 패스트 팔로워, 즉 좀 빨리 쫓아가는 방식인데요. 네. 이 4차 산업도 좀 뭔가 한국적 생태계에 맞게끔 새롭게 주도하고 전혀 우리 방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도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좀 뭔가 이렇게 발빠르게 해외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능성들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따라간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가져올 패단도 크지 않습니까? 크죠. 지금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요. 이 많은 심지어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이 그 산업 하드웨어에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이제 연결 경제가 출현하는 점에 있습니다. 아, 연결 경제 출현. 네, 네. 모든 게 이제 실시간으로 다 연결돼집니다. 네네. 그럼 모두를 연결시키는 이제 플랫폼 사업이 부상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정보하고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럼 이러한 새로운 데이터들을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는 역량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건인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AI,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되게 되면 기존에 이제 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그런 방식에 기초한 이제 기존의 일자리들은 없어질 위기에 처하는 반면에요. 그렇죠. 정보와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역량이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럼 이러한 역량은 기본적으로 어떤 협력이라든가 공유, 이게 연결 경제이기 때문에요. 네.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뭐 자율형 인간, 그다음에 뭐 다양성의 강물처럼 이제 흐를 때만이 이러한 네. 이제 것들이 가능한데. 지금 이러한 사회 혁신 부분들은 가만 놔두고 교육 방식은 가만 놔두고 그냥 그러니까 하드웨어 산업 하드웨어를 그러니까 육성하겠다는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는 제가 이제 이게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교수님 지금 설명해 주시는 말씀만 들어도 괴리가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아까 뭐 다양성이 강물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각 후보들은 이제 무슨 이 부처를 신설하겠다. 앞서 말씀드린 육성책을 세우겠다. 정부가 뭔가 주도하거나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건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말하고 있는 다양성, 다원화, 소규모의 창의성, 스타트업들 이런 걸 보면 이게 언밸런스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주도하고 누군가가 앞서서 끌고 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옆에 나라 일본의 경우를 예랬는데요. 네네. 일본이 90년대 말에 그러니까는 90년대 기업들 구조조정하면서 이제 그 구조조정 못한 이유가요. 네네. 제조업을 구조조정하려면 이제 제조업의 출구가 필요한데 네. 그게 없다 보니까 이제 못했었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창조산업 육성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한 15년 동안 추진을 했는데 결과가 처참한 실패였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실패한 진단을 해보니까는 자신들이 그러니까 일본은 산업 정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네네. 근데 창조산업도 그러니까는 이 제조업처럼 국가가 육성하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창조산업은 제조업과 전혀 다른 성질의 산업인데 네.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뒤늦게 이제 그러니까 교육혁명을 이제 2016년부터 예추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 해결 역량을 가진 이런 인재 육성을 해야지만이 이게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옆에 나라가 그런 걸 실패를 하게 되면은 좀 우리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우리는 좀 이제 그걸 가지고 좀 이제 그 참고 삼아가지고 실패를 그러니까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좀 방향을 좀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이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 본질을 잘 이해하는 것도 지금 지적된 중요한 문제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반대급부라고 할까요? 기술이 발전하고 기술에 따른 여러 가지 효율성이 충족될수록 일자리나 사람의 가치가 역으로 떨어지거나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사람의 노동 가치가 아주 추락하거나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비는 어떻습니까, 교수님?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70대 이후에 진행된 게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런 최첨단 기술들이요. 네. 일자리를 지금 소멸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의 권리를 이제 후퇴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일자리 양극화가 진행되었고요. 현재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질 낮은 서비스 일자리까지 지금 없애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양극화 사회 도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취업 알선소에다가 전화만 하면은 이제 달려가는 이제 관계를 통해서 임시로 고용되는 노동자들이요. 네. 이걸 이제 조건부 임시 고용 노동자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라든가 초과시간 규칙, 노조결성권 이런 그러니까 노동의 권리들을 그러니까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네. 왜냐하면요. 현재의 노동 관련법들에서는 노동자는 고용인 혹은 독립적 계약주로만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럼 고용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만 최저임금 이런 노동권들을 이렇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 네. 결과 이들은 이제 노동자의 대우조차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있는데 네. 이러한 문제는 현재의 기술혁명들이 기존의 산업사회 틀을 무력화시키고 있는데 정부는 기존의 제도와 법, 교육 방식 등을 방치하고 그냥 산업 만들기에만 급급하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이런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초양극화 사회라는 말씀 지금 설명해 주셨지만은 이 4차 산업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이 여러 가지 경제 구조 또 기존의 경제 구조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계신 부분이기도 하겠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말하는 기존 산업에 대한 어떤 대비책, 아까 출구 전략도 말씀하셨거든요. 이것 좀 중요하게 같이 연계돼서 지금 좀 실질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인 제조업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고부가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네. 제조업의 고부가 가치 혹은 제조업의 서비스를 하는 것도요. 결국은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제가 아까 연결경제를 얘기했는데 연결경제의 핵심은 아이디어 집약적인 이런 산업들을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만들려면은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이제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제 문제 해결을 이제 해야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신뢰와 연대라는 게 필요하고요. 서로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가치도 심화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새로운 교육 방식으로 이제 인재도 이제 육성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고민이 없이 그러니까는 자꾸만 이제 산업 하드웨어만 이렇게 초점 맞춰 가지고는 결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없다는 점입니다. 예,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산업이 아니라 개별 기업 또 창업을 봐줘야 되는 시기다. 그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완충 역할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로 규결되고 있는 4차 산업 논란 앞으로 계속 어디까지 이어질지 여러분들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아무리 잘 아는 문제, 아무리 중요한 문제라도 여럿이 함께 공감하고 있지 않다면 의미가 없겠죠. 한 사람만 알고 있어서는 길을 제대로 못 찾아갈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런 이야기들 4차 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인세 관련 이야기들도 다방면으로 저희가 풍족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8106님은 법인세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직장인들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개개의 국민들을 위해서 법인세는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 의견도 있고 또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내려야 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한 가지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는 얘기, 소통부터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 내일은 석가탄신이라 쉬고요. 모레 오후 3시 10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